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가장 시끄러운 나라,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캄보디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방송에서 그리고 뉴스를 통해 가지고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끔찍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지구본 연구소답게 과연 그러한 이슈의 중간에 선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분들한테 캄보디아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앙코르와트, 그렇죠. 사실 캄보디아는 뭐 어떻게 보면 앙코르와트 원툴이다라고 할 정도로 앙코르와트 이꼬르 캄보디아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과연 라는 게 대한민국 많은 분들의 일반적인 인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역사나 지리를 좀 아시면 인도 차이나 반도의 베트남 옆 나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한번 이 캄보디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끔찍한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슬픈 역사도 나올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화도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캄보디아 어디 있느냐라고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는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죠. 그래서 위치를 보시면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베트남이 있죠. 그리고 그 위쪽에는 라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보면은 태국만 하고 접해 있는 바다가 있는 그러한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이제 한 18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대한민국의 한 1.8배 정도 되고요. 지도를 보시면 동쪽으로 동서가 좀 길게 보이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서는 580km, 그다음에 남북으로는 한 450km 정도 되니까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선 같은 경우는 한 340km 정도가 돼 있다 보니까 위쪽에 있는 내륙 국가인 라오스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좋은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다시 보시면 여기 파란색 줄이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메콩강이 흘러가는 이제 그러한 지역에 있는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평평하고 그다음에 습지, 호수 이런 것들이 많은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이제 1784만 명, 한 1800만 명 정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민족의 97%는 이제 크메르족입니다. 거의 단일 민족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크메르족은 뭐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약간 이제 관광 포스터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이미지라고 대략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메르족의 전통적인 풍습, 의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나머지 3%는 누구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뭐 여러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뭐 참족이라는 소수민족도 있고요. 참족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이미지입니다. 참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 나라인 베트남계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계 사람들도 일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소수, 그러니까 뭐 한 7천 명, 10,000명 정도의 소수민족도 한 17 정도의 종족이 추가로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크메르족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크메르족 대부분은 이제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수이지만 존재하고 있는 중국계는 상업, 역시 중국계군요. 그다음에 이 참족 및 이제 베트남계는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나름대로의 또 역할 구분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민족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소수민족 같은 경우는 뭐 쿠이족, 탄푼족, 스티행족, 부통족 등등 해가지고 많으면 한 15,000명, 작으면 한 5,000명, 7,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일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 크메르족, 크메르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현재 캄보디아 이 지역에 터잡고 있던 이 지역의 주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만 주변의 나라들이 힘을 찾고 강화되는 그 국면을 접하면서 많이 동화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의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도 민족들이 있죠. 이 민족들이 세력을 넓혀가면서 일부 병합되거나 아니면은 저쪽으로 동화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타이족, 라오족 이런 사람들한테 상당 부분 흡수된 또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크메르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분들은 캄보디아 그러면은 앙코르와트, 시엠립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끝 나는데 의외로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통계를 쭉 보면 당연히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조선 계열이고 나머지는 순수 이제 다른 이제 한족 등 쪽이고요. 네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신기할 정도로 이 캄보디아인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순위로 따지면은 7위입니다. 7위. 그래서 한 7만 명 정도가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일요일 날이나 이럴 때 어디죠? 해화동 성당에 가면 앞에 이제 필리핀 분들이 많이 와 계신 거를 보실 텐데 필리핀 사람들도 꽤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필리핀 사람보다 더 많이 대한민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이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이렇게 부릅니다만 정식 국호는 캄푸지어 왕국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이제 크메르어 캄보디아어입니다. 도대체 뭐 좋게 말하면 글자들이 아주 이뻐요. 하지만 읽으려고 보면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러한 이제 말을 독자적인 문자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국호는 캄푸지어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이제 캄보디아 왕국, 킹덤 오브 캄보디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캄보디아라는 이름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라고 보면 이 동네를 가리키던 산스크리트어가 이제 캄보자입니다. 캄보자. 이것이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온 다음서부터는 깡보주 이런 식으로 됐다가 영어가 들어오면서 다시 캄보디아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캄보디아라고 부르면서 여러 가지 변천을 거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은 또 우리와는 좀 다르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 일본식 발음을 씁니다. 그래서 캄보지아라고 부릅니다. 뭔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하는 대외 호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크메르, 캄푸치아, 캄보디아 등등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서 현재는 캄보디아로 이제 정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나라가 여러 가지로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국기는 딱 보면 알아요. 이거 캄보디아 국기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국기 그리기 시험 하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난이도 극상의 국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힘들어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그리기 어려운 국기 중에 하나가 이 캄보디아 국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앙코르와트가 센터를 차지를 하고 있죠. 당연히 크메르 문화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 자부심 그리고 과거에 넘쳐났던 부와 관련돼 있는 영광스러운 기억을 국기 가운데 딱 박아놓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빨간색은 불의에 대한 투쟁 그리고 청색은 캄보디아 농업과 환경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점은 앙코르와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캄보디아와 관련돼 있는 역사를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여러 차례 나라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왕국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공산화됐다가 또 괴뢰 국가가 섰다가 그 다음에 국제기구에 의한 이제 통치를 또 받다가 또 다시 공화국으로 또 변모하는 여러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마다 거의 모든 경우마다 국기에는 어떻든 간에 앙코르와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크메르 공화국이라고 하던 1970년부터 75년까지 쓰던 이 국기에도 이렇게 앙코르와트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메르루즈 끔찍한 힐링필드 시절이었던 민주 캄푸치아라고 부르던 그 시절에도 이렇게 추상화된 앙코르와트가 가운데 딱 박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이꼬르 앙코르와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캄보디아는 독자적인 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상당히 예술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어는 이제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족상 보면은 이제 고리버 계열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국 문자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얀마, 태국, 그 다음에 캄보디아 상당히 비슷비슷한 동글동글하고 좀 이렇게 귀여운 이제 그런 특성들이 이제 많은데 글자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음이 33개, 그 다음에 모음이 23개, 그리고 이중 모음과 숫자 등등 해서 10개 정도니까 합해 보면은 몇 개죠? 66개나 되는 많은 한글은 24개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익히려고 그러면 저도 그래서 잠시 크메르어 한번 이렇게 쭉 봤는데 이거 익히려면 좀 각 잡고 좀 익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글자만 알고 나면 그래도 뭐 어순에 대해서는 그래도 해볼만 해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저로서는 잘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건데 재밌는 점은 숫자를 읽는 방법 그리고 숫자에 관한 여러 가지 발음이
일부 우리나라와 좀 유사한 점이 있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흥미로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같은 경우는 쌈섭이라고 이야기하고 40은 싸해섭, 만 같은 경우는 머은이니까 뭐 유사성을 찾으려면 좀 유사성을 찾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또 재밌는 점은 이제 6, 7, 8, 9 그러니까 원래 1, 2, 3, 4, 5는 별도의 가리키는 단어들이 있는데 6은 5 더하기 1, 7은 5 더하기 2, 8은 5 더하기 3, 9는 5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이건 또 불어의 영향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독자적인 문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캄보디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화적 자긍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캄보디아 다시 지도로 이렇게 보시면 보다 좀 선명하게 이제 보이겠죠. 일단 눈에 띄는 점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강이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거대한 호수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보면 18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보다 크다라는 점은 확실한데 인도 차이나에 있는 나라 중에서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렇게 되면 캄보디아가 제일 면적이 작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평평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화면을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지어진 지역이 평지죠. 해발 고도도 낮고 상당히 평탄한 지역, 농사짓기 좋은 지역인데 국토의 대부분 지역이 이런 식으로 평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일부 지역이 저 북쪽에 가면은 일부 산, 그다음에 베트남과 경계 지역의 산, 그리고 이제 태국과의 국경 지역의 일부 산맥들이 존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나라 전체가 평평한 그리고 아직까지 개간되지 않은 그러한 지역도 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도상에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똠레샵 이제 호수입니다. 앙코르와트 구경 가신 분들은 보통 이제 앙코르와트 갔다가 뭐 그 다음 날인가 한 번씩 여기 가서 여러 가지 배 타고 둘러보시는 코스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수상 가옥들 이런 데 이제 가서 한 번씩 보시는 이런 코스들도 많고요. 이 톤레삽 호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매우 규모가 크고 특징적인 점은 우기와 건기에 있어서 면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위성 영상으로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건기예요. 그러니까 톤레삽 호수가 크지만 이 정도 사이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좌측을 보시면 이 구름에 가려서 좀 안 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보이는 대략 푸르게 보이는 이 전체가 다 이제 톤레삽 호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쪽은 메콩강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지만 톤레삽 호수 자체만 봐도 면적이 매우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물이 상당히 풍부한 이제 그런 나라다라는 이미지를 갖는데 이 톤레삽 호수가 이제 큰 기여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매우 더운 나라죠. 그래서 열대 몬순 기후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가 있고 상당히 덥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같은 경우가 25도 그리고 3월 이후 한 4월 달 되면은 섭씨 40도가 넘어가는 매우 뜨거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우기는 보통 이제 5월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 점점 늦어져 가지고 이제 그 봄철에 이제 가뭄 피해가 뭐 발생하는 일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0월 그러니까 최근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시기가 우기의 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덥고 습한 이제 그러한 나라가 캄보디아고요. 이 동남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가장 더운 지역 중에 하나다. 특히 이제 뭐 프놈펜이나 이런 이제 수도 지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북쪽에 있는 이제 높은 지역에 가면 좀 선선하고 합니다만 나라 전체가 좀 더운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수도는 이제 프놈펜이라고 이제 하는 그 지역입니다. 보통 이제 캄보디아는 빈공국, 저개발 국가로 이제 분류되다 보니까 되게 못 살고 가난하고라고 이미지를 갖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도시의 풍경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층 건물도 의외로 많고요. 활발하게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맞춤들이 많이 들어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인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진을 이쁘게 잘 찍으려고 하면 좋은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프놈펜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개의 강이 합류하는 이제 메콩강과 헤로라는 강이 합류하는 이제 그러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낮은 저지대가 아무래도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 프놈펜 지역에 보면은 이제 크메르어로 이제 호수를 뜻하는 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걸 접두사로 쓰는 지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프랑스인들이 이 지역에 진출해서 이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1867년부터 이 프놈펜이 이제 이 지역의 수도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캄보디아의 정치, 뭐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뭐 행정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캄보디아는 정치 체계로 보면은 이제 입헌 군주국입니다. 즉 왕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이제 왕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제 노로돔 시아무니라는 이름의 왕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재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캄보디아의 국왕 그러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이분 이름을 들어봤다라고 그러면은 연식을 좀 인정하셔야 됩니다. 시아누쿠 국왕이 정말 오랫동안 이제 국왕으로서 여러 가지 참 풍운하처럼 많은 시절을 보낸 이분이 이제 시아누쿠 국왕이죠. 시아누쿠 국왕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에 사망했으니까 벌써 13년이 지났네요. 이 시아누쿠 국왕 같은 경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북한과 되게 친밀했습니다. 특히 김일성 주석과 상당히 인간적으로 친했던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내적인 상황, 크메르루즈 뭐 이런 거 쓸 때 해외 망명 생활을 꽤 오래 했죠. 한 6년 했나? 저는 그때 이제 주로 중국 그리고 북한 이런 지역에서 살았고요. 당시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시아누쿠 국왕에 대해서 이제 별도의 뭐 별장 같은 건물을 지어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이제 봐주기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한 6개월 정도 계속 체류를 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입헌 군주국이다, 왕이 있는 나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의원 내각제죠. 입헌 군주제는 대부분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총리 같은 경우에 보면 화면을 보시는 이분입니다. 그래서 훈마넷이라고 하는 뒤에서 말씀드릴 이제 오랫동안 최장수 총리를 했던 훈센 총리의 이제 아들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원 내각제인데 국왕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조금은 약간은 복잡한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일당 제일 다수당이 총리 후보자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왕이 여기에 대해서 너 총리 후보라고 일단 지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각을 구성을 하죠. 그러면 내각을 구성을 하면 캄보디아 의회에서 신임 투표를 합니다. 당연히 뭐 통과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그 신임 투표가 된 결과를 가지고 캄보디아 국왕이 이제 일괄적으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총리와 각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제 임명하는 구조로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양원제입니다. 그래서 하원 같은 경우는 125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각 지역별로 비례대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로 의원들을 뽑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임기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하원이 있으면 당연히 상원도 있겠죠. 상원은 이제 미국을 따라서 했는지 6년입니다. 그런데 이 상원 의원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 평의회라고 하는 꼬뮌 같은 이제 이런 조직이 있는데 이 꼬뮌에서 선출을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선거죠. 그러니까 간선제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제 6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선거를 통해서 간선제를 통해서 뽑히는 사람들은 58명이고요. 그럼 나머지 4명이 빕니다. 이 4명은 캄보디아 의회에서 2명을 지명을 하고요. 나머지 2명은 이제 국왕이 지명을 하는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캄보디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나라가 부패했다, 썩었다, 뭐 누구도 믿을 수 없다, 행정 관료들이 범죄 조직과 결탁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훈센 전 총리입니다. 훈센 총리.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실제로 전투를 막 벌이면서 또 이 태국 수상 그리고 이제 높은 이 계층하고 훈센 총리와의 어떤 대화 통화 기록이 누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 이 훈센 총리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장수 독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했죠? 38년 동안 캄보디아를 통치를 했으니까 정말 오래 통치를 했습니다. 1985년에 만 32살. 그러니까 이것도 최연소입니다. 그러니까 최연소로 최장수 총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38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1985년에 처음에 총리가 됐을 때는 약간 얼굴마당 같은 당시에 이제 실권자가 있었고 그 밑에 2인자로서 총리 역할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1991년부터 본격적인 통치를 했다라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조금 더 짧아지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총리 직함을 38년 동안 유지를 한 사람이 훈센 총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센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23년 8월에 이제 아들 아까 말씀드렸던 훈마낫한테 총리직을 이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습이죠, 세습.
그래서 캄보디아 국가는 훈센 집안의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보통 독재 그러면 이제 일당 독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캄보디아는 일당 독재가 아니고 1인 독재 또는 1인 한 가족 가문 독재라고 이제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952년 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따지면은 이제 73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중국계 피가 섞인 중국계 이제 그 캄보디아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한자 이름도 별도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이 총리가 되게 된 이유를 보면 처음에는 크메르 루즈 옛날에 킬링필드를 이제 만들었던 그 크메르 루즈와 합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걸 보고 난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1977년에 베트남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5살에 이제 베트남으로 건너가서 베트남에서 체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78년에 그 베트남이 도저히 캄보디아를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베트남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이 따라가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본격적인 권력의 이제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년 후인 1982년에 부수상 겸 외무부장이라고 하는 82년이면 몇 살이에요? 만 30살입니다. 만 30살에 부수상 겸 외교부장.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신임을 받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5년부터 총리직을 역임을 했으니까 현대 이제 크메르 루즈 이후에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성립된 이후 지금까지 그냥 훈센이라는 사람이 계속 다스려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8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다스려 왔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결국 결론은 뻔합니다. 뭐죠? 부정선거, 쿠데타, 뭐 정적 탄압, 암살, 기타 등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38년이나 총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들과도 여러 번 인터뷰를 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 때 아마 정상회담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옛날 인터뷰 기록들을 몇 개 보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본인을 되게 동일시하고 싶어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를 새롭게 재건을 하고 나라를 발전시킨다. 그래서 나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1980년대 기록을 보니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을 존경한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훈센 총리는 오랫동안 정적들을 탄압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총리직을 쭉 지켜오다가 지난 2023년에 이제 개최된 선거에서 125석 하원 125석 중에서 이제 120석 거의 뭐 싹쓸이죠. 하는 총선 승리를 하면서 이제 그해 8월 22일 날 총리에서 사임을 하고 아들한테 총리직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넘겨줘도 기반이 튼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38년 7개월 동안 총리로 재임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뒤에서 은퇴 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훈센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틱톡 계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꽤 여러 장면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뭐 손녀들하고 놀아주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드라마 중국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보는 모습들도 종종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재밌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뒷방 늙은이로 이제 물러난 것은 아니고요. 그 2023년에 이제 총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2024년 1년도 안 됐죠. 그러니까 한 6개월보다 더 돼요. 한 8개월 만에 상원 의장으로 지금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캄보디아 의회 상원 의장으로 지금 재직이 한 거죠. 그러니까 명목상 이제 실권은 아들인 총리한테 넘겨줬지만 자기도 역시 이제 아직까지도 정치 일선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캄보디아는 족벌 체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왜 그런지 알 거예요. 일단 총리는 장남이죠. 차남은 국방부에 있습니다. 국방부에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정보사. 정보사라는 거는 정보를 이제 모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첩보 활동. 그러니까 당연히 뭐 불법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차남이 이제 정보부대 대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막내는 이제 장관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 사회는 이제 부총리에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밑에 있는 직계 이제 비속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있고요. 딸들은 뭐 하느냐? 맏딸은 이제 언론을 꽉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방송국, 그 다음에 신문사 등등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언론은 어떻게 보면 훈센 집안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완벽하게 갖춘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나라와 북한의 동시 수교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아누크 국왕 이제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상당히 강해서 우리한테는 이제 친북 국가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이 북한과의 거리를 좀 두려는 노력들을 지금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동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이죠. 캄보디아 같은 경우 앙코르와트 가시면 거기 이제 한국 음식점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북한 음식점들이 있었습니다만 대북 제재 이후에 이것을 폐쇄하도록 조치를 하는 등 북한과는 이제 거리를 좀 더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왕이 있을 때 그리고 김일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쪽 노선을 따랐지만 김일성 사후에는 북한과는 거리를 좀 두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과거에 국교를 수립했다가 크메르 루즈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공간이 철수를 이제 했었는데 1997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외교 관계를 이제 다시 재개를 하게 됐고요. 2001년부터 이제 우리나라에도 캄보디아 대사관이 문을 열어서 양쪽 다 대사관이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캄보디아는 이제 메콩강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로서 서쪽에는 태국, 동쪽에는 베트남이라는 나라와 그 사이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얽힌 게 이제 많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프랑스 식민지를 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옛날에 킬링필드라는 영화에서도 잘 묘사됐던 것처럼 자국민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벌레도 그렇게 죽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죽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왜 그랬을까? 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이 피어오르는 나라가 캄보디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알고 나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조직적인 범죄, 국제 범죄를 통해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캄보디아 알면 알수록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나라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캄보디아 역사 그리고 밥 먹고 사는 경제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안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